안녕하세요. 이제 곧 40대가 될 평범한 여성입니다. 저는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온 매우 평범한 사람인데요. 시댁에서 있었던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으로 나락갈 뻔한 순간이 있었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몸에 소금을 뿌리기도 한답니다. 진짜 재수없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럼 제 사연 꼭 들어주세요. 아주 재밌고 흥미있을 테니 마지막 대반전까지 놓치지 말아주세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공부를 조금 하긴 했지만 대학에 갈 형편도 되지 않았고 돈이나 빨리 벌면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사회생활을 20살에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통신사 콜센터에서 고객의 전화를 받아 안내하는 일을 했는데 콜수가 많으면 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걸려오는 전화를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고 다음 전화를 기다렸고 집중해서 열심히 일하는 덕에 어린 나이부터 돈맛을 알게 됐답니다. 수년간 콜센터에서 일했더니 팀장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고 후배 양성하는 일까지 하게 되어 매우 바빴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던 와중에 스카웃 제의를 받게 됐습니다. 외제차 딜러였는데 영업만 잘하면 지금 버는 것의 2배 이상을 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생 뭐 있겠어. 돈이나 왕창 벌자 하는 단순한 생각으로 이직을 했고 외제차 대리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은 쉬웠지만 손님들에게 차를 파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저는 눈에 불을 켜고 찾아오는 고객을 한 번 물면 놓지 않고 지겹도록 차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해주며 어떻게든 지갑을 열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직한 지 2달 만에 외제차 12대를 팔아서 많은 보너스를 받았네요. 세월은 흘러 제가 사회생활한 지 13년이 되어 33살이 됐습니다. 그동안 앞만 보고 일만 해서 남자는 거의 사귀지 못했답니다. 친정 부모님도 친구들도 남자 좀 만나라는 말을 저에게 지겹도록 했어요. 당장 돈이 없어서 굶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죠. 저는 소개팅이나 부모님이 주선해주는 선자리에는 한 번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미련하게 일하다 보면 우연이나 운명이 찾아오리라 믿고 계속 앞만 보고 달렸죠. 그런데 제 생각대로 마음에 드는 이성이 나타났습니다. 저에게 외제차를 산 고객이었는데 차에 대한 이야기로 통화를 몇 번 하다가 사적으로 만나 식사를 하게 됐답니다. 영업사원 입장에서 고객이 다른 지인을 소개시켜주는 일이 덜어 있었으니 이번에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고객은 저를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제 열정적인 모습에 반했다면서 말이죠. 그 고객이 제가 기다리던 인연인 건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외모는 꽃미남인데다 성격도 온순하고 점잖았는데 재력까지 있어 보였답니다. 그이의 모든 면이 마음에 들어서 고백을 받아줬고 저희 두 사람은 1년의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됐답니다. 시댁에는 시어머니와 시동생 부부가 같이 살고 있었어요. 대저택에 방도 여러 개 있어 저희 부부에게도 같이 살자고 하면 어쩌나 싶었는데 다행히도 시어머니는 온 가족이 다 같이 사는 건 싫다고 하셨네요. 큰며느리가 들어왔으니 이제 마음이 더 든든하다. 우리 집엔 자주 오지 마. 그냥 두 사람만 행복하게 잘 살면 그만이니까. 나는 신경 쓰지 말라고. 어머님, 저도 동서만큼은 아니지만 제대로 며느리 노릇해야죠. 아니야, 그럴 거 없어. 내가 너희 신혼집에 갈 일도 없고 너도 내 집에 올 땐 꼭 나한테 허락받고 와라. 어지간하면 밖에서 보자고. 그래야 서로 편하지. 시어머니는 제가 불편한 게 싫다고 배려해 주시는 것 같았는데 동서에게는 전혀 그러지 않으셨어요. 둘째 며느라, 넌 여기 앉아서 뭐하니? 가서 밥 차려. 어머님, 저도 형님 되실 분하고 대화하고 싶어서요. 얘 좀 봐라. 네가 여기 길 군번이야? 당장 주방으로 꺼져.
네, 어머님. 분수 모르고 행동해서 죄송합니다. 바로 준비할게요. 동서는 기가 죽은 표정으로 주방으로 갔는데 제 마음이 불편해서 따라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절 잡으시며 말씀하셨죠. 큰애야, 앉아. 네가 할 일은 이따 밥 맛있게 먹는 거다. 어머님, 그래도 동서 혼자 힘들 텐데요. 아유, 신경 쓰지 마라. 쟤는 밥 차리는 거 좋아해. 싫어하면 시키지도 않았을 거야. 시어머니의 태도를 보고 나중에 저에게도 이렇게 대하시면 어쩌나 하고 걱정이 들더군요. 여하튼 동서가 혼자 준비한 밥상이 차려지자 식탁에 둘러앉았고 저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희 집이 못 사는 편은 아니어서 불편한 기색은 보이지 않으셨고 제 직업에 대해서도 크게 반감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외제차 딜러면 돈 잘 버는 거 아니냐? 그 뭐가 됐든 큰아들이 널 엄청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 조건 같은 건 안 볼 생각이다. 그저 우리 아들이랑 잘만 살아줘라. 감사해요, 어머님. 앞으로 남편한테 잘하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저를 좋게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동서와 둘이 남았을 때 질문 하나를 하더군요. 형님, 혹시 종교는 있으세요? 아니, 난 무교인데? 그건 왜? 아, 그냥 궁금해서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전도하면 되겠네요. 시댁이 기독교야? 기독교는 아니고 불교예요. 나중에 우리랑 같이 절 올리러 가요. 내 남편은 무교라고 했는데? 어쨌든 알겠어. 절 올리러 가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못할 게 뭐가 있겠어. 형님 들어오시니까 너무 좋네요. 제가 친구가 거의 없는 데다 시어머니랑 붙어 있어서 말동무가 없었는데 형님하고 재밌게 추억 쌓을 수 있겠어요. 그래. 잘 지내보자. 반갑게 대해줘서 고마워. 동서의 표정을 보니 해맑은 소녀 같았습니다. 성격이 착해서 시어머니한테 꼼짝도 못하는 것 같았죠. 그런데 시동생 역시 동서에게 말을 함부로 하더군요. 여보, 당신이 내 책상 정리했지? 서류 하나 못 봤어? 서류? 글쎄, 못 본 것 같은데. 책상 한번 닫기만 했어. 어딘가 있을 거야. 이 여편네가 남편이 말하면 달려와서 찾아봐야 할 거 아니야? 어디 보이지도 않은 거실에서 목소리를 높이나 이씨. 당장 뛰어서 찾아! 그러자 동서는 시동생 방으로 뛰어갔고 서류를 열심히 찾아보는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 멍청한 여편네야. 내가 내 물건에 손대지 말랬지? 그 서류 어디로 간 거야? 미안해 여보. 아까 종이 버릴 때 딸려 들어갔나? 분리수거장에 가서 찾아볼게. 아우 속 터져. 빨리 가 찾아와. 동서는 불이 나게 집 밖을 나가서 분리수거함을 뒤적거렸습니다. 하지만 시동생이 말한 서류를 찾지 못하고 들어왔어요. 이에 1시간이 넘게 혼이 나더라고요. 제가 끼어들어서 말릴까 생각했지만 괜히 일만 커질까봐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윽고 시동생이 찾던 서류는 그이 서랍에서 나왔어요. 아, 여기 있었네. 아, 살았다. 찾았어 여보? 내가 서랍에 넣어놓은 거 깜빡했네. 다행이다. 내가 버린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놀랄 것도 많다. 야, 걸리적거리니까 방에서 나가. 너 엄마가 시킨 건 다 했어? 월요일에 할 거 준비했냐고. 아직 나중에 하려고. 또 그 소리냐? 제발 좀 성실하게 좀 움직여라. 시킨 게 있으면 그때그때 처리 좀 하라고. 야, 꼴 보기 싫으니까 나가. 동서는 시댁에서 제대로 된 을이었습니다. 시집살이라는 게 갑과 을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건 제가 봐도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신혼집에 가서 남편에게 왜 그렇게 지내는지 물어봤습니다. 여보, 어머님이랑 서방님이 왜 이렇게 동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야? 무슨 큰 죄라도 저질렀어? 재수씨? 그 당신이 보기에 우리 식구들이 문제 있어 보였구나. 근데 아니야. 재수씨가 우리 집안 돈을 좀 많이 가져다 썼어.
도박하고 유흥에 빠져서 속을 좀 썩였거든. 동서가 도박을? 와, 매치가 안 돼. 겉보기엔 순둥이로 보이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했지? 그래서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그때 일로 재수 씨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착하게 지내고 있는데 또 모르지. 나중에 무슨 사고라도 칠지 말이야. 사실 나도 재수 씨가 시한폭탄이라고 생각해. 앞에서는 순진하고 어리숙해 보이지만 뒤에서는 어마무시한 짓을 하고도 남을 사람이니까. 그랬구나. 어머님이랑 서방님이 동서한테 심하게 구는 이유를 알겠네. 앞으로 나는 계속 가만히 지켜보기만 해야겠다. 괜히 끼어들어서 말리고 그러면 안 되겠지? 응, 재수 씨 일에는 그냥 모른 척하고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이에 저는 가끔 시댁 식구들과 만나는 날엔 위축된 동서에게 별말하지 않았고 혼이 나는 걸 보고도 묵인했습니다. 한편 시댁에 가는 날은 거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웬만하면 오지 말라고 하셨던 게 진심이었더라고요. 친정엄마가 반찬을 넉넉히 싸주셔서 시댁에 가져다 드리려고 전화드렸더니 어머님은 반찬 가게에서 잘 사 먹고 있으니 저희 부부나 많이 먹으라며 시댁에 올 필요가 없다 하셨어요. 그런데 웃긴 건 남편은 시댁에 자주 드나들었어요. 대기업에 다니는 그이는 주말에 꼭 한 번씩 시댁에 다녀왔답니다. 여보, 나 엄마 집에 좀 다녀올게. 오늘 손님이 오시기로 해서 말이야. 손님? 그럼 나도 같이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당신이랑 마주칠 필요 없는 손님이야. 그리고 집에는 재수 씨 있으니까 신경 쓸 거 없고. 그럼 다녀올게. 아니, 매주 무슨 손님들이 온다는 거야? 나도 따라가면 안 돼? 엄마가 투자한 사람들인데 내가 가서 재무도 맡고 도울 게 많거든. 당신한테는 불편한 자리만 될 거니까 집에서 쉬어. 아, 어머님이 투자하신다고 했지? 그래, 내가 가면 집만 되겠다. 얼른 나가봐. 그이는 회사 일도 바쁜데 주말에도 꼭 시댁에 가서 큰 도움을 드리며 지냈어요. 남편이 배려해준 덕에 저는 시댁에 거의 가지 않고 제 할 일 열심히 하면서 휴일에는 편하게 쉬었습니다. 신혼 6개월 동안 시댁 식구들의 얼굴을 본 건 딱 2번뿐이었고 그것도 밖에서 만났기 때문에 불편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시댁에 다녀와서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동생 부부 이혼했어. 뭐? 이혼? 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혼을 했어? 그게 말이야. 아유,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다. 재수 씨가 바람을 피웠대. 그것도 우리 엄마 집에서. 설마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는데. 여보, 내가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랬잖아. 재수 씨, 아니 그 걸레년이 이번 한 번만 그랬겠어? 이제서야 걸린 거겠지. 엄마랑 동생이 없는 시간에 상간남 불러다가 그 짓거리하고 있었던 거야. 아유, 생각할수록 불결하고 더러워. 너무 충격적이라 믿어지지가 않아. 어떻게 시댁 안에서 바람을... 당신도 놀랐지? 내 동생이랑 엄마는 두 눈으로 그걸 봤대. 동생은 흥분해서 두 년놈 돼지게 패줬고 엄마는 쇼크로 병원에 실려갔었대. 나도 이 일을 오늘에서야 알았어. 아까 이혼 판결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동서 진짜 보통이 아니었구나. 내가 사람을 많이 보는 직업인데 아직도 사람 보는 눈이 없나 봐. 동서를 진짜 착한 사람으로 봤거든. 근데 도박에 바람까지... 충격이 가시질 않네. 남편은 동서 이야기를 그만하자며 이젠 기억에서 지워버리자고 하더군요. 누군들 그 더러운 걸 기억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남편과 시댁 식구들 앞에서는 절대 동서 이야기를 꺼내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동서에 대한 기억이 금세 잊혀졌고 신혼을 지내는데 남편에게서 낯선 향기가 맡아지더군요. 여보, 이거 무슨 냄새야? 여자 향수 냄새랑 담배 냄새가 섞인 것 같은데? 당신은 담배도 안 피우고 향수도 안 뿌리잖아. 어? 냄새나? 난 모르겠는데.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니까 냄새가 뱄나 봐.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신경을 안 써? 당신 수상해? 솔직히 말해봐. 뭘? 설마 내가 바람 피운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여보, 아직 나를 몰라? 알지. 성실하고 자기 철학이 뚜렷한 거. 부끄러운 짓 안 한다는 거. 근데 의심 가는 냄새가 나니까 궁금하잖아. 글쎄 나도 모르겠어. 회사 옥상에서 동료들이랑 수다 떨면서 담배 연기가 밴 걸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향수 냄새는 회사 여직원들이랑 같은 공간에서 일하니까 거기서 배긴 거겠지. 알았어. 짜증내지 마. 당신 믿어. 믿는다고. 저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확실히 하고 싶어 남편 몰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봤습니다. 그 이에 이동 경로는 회사와 집, 그리고 시댁이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시댁에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서너 번을 시댁에서 몇 시간을 머물다가 온 것 같았습니다. 회사에서 야근이 많다고 자주 늦게 왔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뭔가 이상하지만 다른 이상한 곳을 간 것은 아니니 일단 모른 척 해줬습니다. 한 달 뒤, 석가탄신일이 다가왔어요. 저는 동서의 말이 떠올라서 남편에게 절에 안 가냐고 물었습니다. 여보, 절에 안 가? 당신 집안 불교라고 들었는데? 불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린 종교 같은 거 없어. 그래? 예전엔 동서가 나한테 시댁이 불교라면서 같이 절 올리러 가자고 했었거든. 아유, 그 여자는 진짜 이상한 말 많이 했네.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년이라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게, 왜 그런 헛소리를 했지? 여하튼 불교 아니면 석가탄신일 날 우리 데이트하러 갈까? 안 돼, 본가에 손님들 오셔. 엄마랑 투자자들이 모이기로 했거든. 또? 무슨 모임을 그렇게 많이 가져?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당신 시댁에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서너 번씩은 가더라?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았어? 설마 날 미행한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지난번에 당신이 바람 피우는지 확실히 알고 싶어서 블랙박스를 봤지. 시댁에 한두 시간씩 머물다가 오더라? 그건 사실 엄마가 우리 형제한테 많이 의지하셔서 그래. 당신한테 말 안 한 건 효도는 셀프라고 그랬어. 괜히 우리 엄마 때문에 당신의 시간과 휴식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거든. 이제 이해하겠지? 나도 그럴 거라 짐작했어. 알겠어, 그럼. 석가탄신일엔 혼자 놀게. 남편은 효도도 하고 일도 도와드리려고 시댁에 자주 찾아갔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혼한 동서에게 연락이 왔답니다. 이걸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다가 받고 말았습니다. 여보세요? 동서? 형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보고 싶어요. 우리가 따로 볼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이유는 말 안 해도 알겠지? 형님, 시댁 식구들 말 듣고 절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그게 무슨 소리야? 전 바람을 피우지 않았어요. 식구들이 누명을 씌운 거라고요. 동서, 증거 사진까지 있다고 들었어. 시댁에서, 그것도 서방님하고 자는 침대 위에서 그 짓 하는 사진이 수십 장 있다고 말이야. 내 남편이 그걸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내 눈 버릴까봐 됐다고 했다고. 그리고 예전엔 도박까지 했었다며? 자넨 부끄럽지도 않아? 도박이요? 전 그런 짓 한 적 없습니다. 식구들이 모함한 거예요. 저를 나쁜 여자로 만든 거라고요. 그리고 형님, 제가 바람 피운 건 다 조작된 거예요. 제 말 믿기 어려우시겠죠? 이해합니다. 그래, 난 동서가 좋은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전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형님, 끊지 마세요.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무슨 부탁? 시댁에 CCTV를 달아주세요. 그리고 영상 녹화해주세요. 그럼 제가 왜 이혼당하게 됐는지 알게 될 겁니다. 전 누명을 쓴 거라고요. 뭐야? 지금 나더러
몰래 카메라를 달아놓으라고? 자네 미쳤어? 미치다뇨. 제 억울함을 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님, 저 지금 병원에 있어요. 그 집 식구들한테 당한 것 때문에 충격이 심해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라고요. 정신병원? 자네 이혼당하고 그리로 들어간 거야? 하긴 시댁에서 바람 피운 걸 보니 제대로 미치긴 했지. 그럼 치료 잘 받고 알아서 잘 살아. 형님, 제 말 믿어주세요. 아니 믿지 않더라도 CCTV만 설치해주세요. 거실 벽시계에 초소형 카메라 달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거기에 달면 시댁 식구들이 뭘 하는지 다 보일 겁니다. 헛소리 좀 작작해. 그런 불법은 절대 하지 않을 테니까. 그럼 정신병원에서 정상인이 될 때까지 치료 잘 받아. 이만 끊는다. 동서가 말 같지도 않은 부탁을 하는 바람에 전화를 끊고 하루 종일 기분이 더러웠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제가 일하는 외제차 대리점으로 찾아왔습니다. 손님인 줄 알고 인사를 했는데 동서가 마스크를 벗으며 기니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점장님한테 잠시 나갔다 오겠다며 동서와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일하는 곳은 왜 찾아온 거야? 그리고 자네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었다며. 그것도 거짓말이었니? 아니에요, 형님. 오늘 외출 허락받고 병원에서 나온 거예요. 형님 뵙고 꼭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또 그 CCTV 타령하려고 온 거야? 됐어. 그건 도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행동이야. 절대 안 해. 형님,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려도 믿지 않으시니까 꼭 카메라 설치하세요. 거기에 모든 정답이 담길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하게 됐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요. 도대체 자네가 무슨 수모를 당했다고 이러는 거야? 시댁에서 바람 피운 주제. 아, 위자료를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서 억울해서 이러는 거야? 왜? 시댁에 금고라도 있나 보지? 그걸 훔치기라도 하려고 CCTV를 설치해달라는 거지? 형님, 제 말 잘 들으세요. 저는 이렇게 당하고 끝났지만 다음은 형님 차례예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꼭 제 말대로 하셔야 할 겁니다. 저는 할 말 다 했으니 이만 가볼게요. 의미심장하게 말하면 내가 넘어갈 줄 알았어? 동서, 근데 사람 잘못 봤어. 난 그런 미친 짓 안 해. 다음에 연락 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렇게 동서의 부탁은 무시해버렸고 며칠 뒤에 확실하게 잊어버렸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남편이 시댁에 들렀는데 피곤해서 자고 오겠다며 다음날 오후에 집에 왔어요. 당신 시댁에 있던 거 맞아? 누가 봐도 놀러 갔다 온 것 같아. 아니, 놀기는 정장 벗고 동생 옷을 입고 온 거야. 어제 엄마 지인들하고 회의가 있어서 옆에서 보필하느라 거의 밤샜다고. 남편은 바로 샤워하고 들어갔고 깨끗이 씻고 나와서 잠을 청하더군요. 피곤했는지 눕자마자 코를 골았답니다.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휴일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1시간이 지났을 무렵 남편의 잠꼬대가 시작됐습니다. 미인이시네요. 저랑 같이 재밌는 곳에 가실래요? 새롭게 태어나게 해드릴게요. 저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이가 무슨 꿈을 꾸는진 모르겠지만 꼭 여자를 꼬시는 멘트 같았답니다. 얼굴이 꽃미남인데다 키도 크고 인기가 많았던 남자라 의심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이에게 물어보면 당연히 아니라고 할 테니 혼자만 알고 있기로 했어요. 저는 그이가 외도 중이라고 판단하고 시간 되는 날 그이를 훔쳐보기로 했어요. 미행을 하다 보면 뭔가 나오겠지 하고 확신했죠. 그래서 얼마 뒤 주말 아침에 시댁에 가겠다고 나설 때 따라가 보기로 했답니다. 여보, 나 엄마한테 다녀올게. 오늘도 중요한 고객들이 오셔서. 매주 바쁘네. 그래, 다녀와. 나도 약속 있어서 놀다가 들어올 거야. 약속? 그래, 뭐 답답할 텐데 바람도 쐬고 재밌게 놀다 와. 그럼 이따 저녁에 봐. 그이가 인사를 하고 나가길래 저도 바로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이는 차를 두고 걸어가서 미행하기 딱 좋았답니다.
이윽고 시댁 근처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하철역 부근에서 남편이 어떤 여자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몰래 지켜봤지만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는 들리지 않았답니다. 남편과 낯선 여자는 같이 깔깔 웃더니 나란히 걸어가더군요. 원래 약속하고 만나기로 한 여자였는지 아주 자연스럽게 길을 걸었답니다. 이윽고 시댁 대문에 초인종을 누르더니 그 여자와 남편이 같이 들어갔어요. 이게 무슨 그림인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죠. 바람을 피우는데 시댁으로 간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제가 잘못 짚었을 수도 있으니 제대로 확인해야겠다 생각했죠. 시댁에 들어갈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 남편을 따라 들어간 여자가 20분 만에 나오더군요. 그래서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 집엔 왜 들어갔다 오신 거죠? 누구세요? 저는 이 집 식구입니다. 저희 집에 왜 오셨는지 궁금해서요. 이 집 식구라고요?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네? 아니, 저희 시댁인데 무슨 일로 오신 건지 여쭙는 겁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왜 사람 앞길을 막고 그러지? 난 할 말 없으니까 비켜! 여자는 저에게 화를 내고 사라졌습니다. 시댁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진 저는 밝혀내보기로 했어요. 이전에 동서가 전화를 줘서 CCTV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번 설치해서 무슨 짓을 하는지 확인해보기로 했죠. 남편이 시댁에서 바람을 피우든 무슨 일을 꾸미는 것 같았으니 하루 날 잡아서 혼자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울리자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시긴 했는데 왜 찾아왔냐고 물으셨답니다. 너 여긴 웬일이냐?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오지 말랬잖아. 어머님, 저도 그러려고 했는데 친정에서 어머님께 반찬을 가져다 드리라고 하셨어요. 전화하면 또 거절하실까봐 이번엔 직접 들고 왔습니다. 저 냉장고에 반찬만 넣고 가볼게요. 알았다. 들어와라. 저는 시어머니의 뒤를 따라 시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신발장에 남녀 구두가 보이더군요. 시댁이 넓고 2층 집이어서 어디에 누가 있는지 파악이 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를 따라 주방으로 가서 반찬을 냉장고에 넣었어요. 다 됐지? 이만 가거라. 내가 지금 손님들이랑 대화 중이라서 너랑 차 마실 시간도 없다. 알겠어요. 전 괜찮습니다. 어머님, 손님들한테 가서 일 보세요. 전 화장실 들렀다가 혼자 알아서 가겠습니다. 그럴래? 그럼 조심히 가라. 시어머니는 2층으로 올라가셨고 저는 바로 주머니에서 소형 카메라를 꺼내 거실 벽시계에 부착했습니다. 다행히 걸리지 않고 조용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실시간 영상을 볼 수 있었어요. 시댁을 감시하는 게 잘못된 행동인 걸 알지만 남편과 식구들이 시댁 안에서 뭘 하는지 꼭 알아야만 했습니다. 행여나 남편이 시댁에서 바람을 피우는 것이면 제대로 된 물증을 얻게 되는 것이니 제가 한 행동이 현명한 것이었죠. 시간이 날 때마다 핸드폰으로 시댁 영상을 켜고 봤는데 하루 이틀은 조용하고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남편이 회사 퇴근 후 집에 늦게 온다는 연락이 와서 바로 동영상을 켜고 지켜봤습니다. 저녁 8시가 되자 카메라 정면에 지하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밑에 뭐가 있는지 낱낱이 보였죠.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핸드폰을 놓치고 말았답니다. 다시 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혼자 볼 용기가 없어서 영상을 꺼버렸답니다. 그래도 녹음이 되고 있으니 나중에 확인해도 상관없었습니다. 동서에게 연락을 해서 제가 CCTV를 설치한 것과 지하실을 봤다고 전했어요. 동서, 내가 본 게 있어. 카메라 설치해서 시댁 식구들이 뭘 하는지 봤다고. 형님, 드디어 제 부탁을 들어주셨군요. 그럼 다 보신 거예요? 대충 봤어. 너무 기괴해서 혼자서 다 보는 건 어렵겠더라고. 알겠어요. 제가 형님한테 갈게요.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 집 앞 카페로 와. 거기서 어떻게 해야 할지 대화해보자.
저는 바로 집을 나섰고 카페로 들어가 동서를 기다렸습니다. 다시 CCTV 영상을 보려고 했는데 충격적인 장면이라 혼자 볼 용기가 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결국 동서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30분 뒤 동서가 카페 안으로 들어왔고 저에게 사실을 전했습니다. 형님, 그거 다 보셨죠? 지하실에 예배당 있는 거 보셨죠? 봤어. 기괴한 벽화가 그려져 있고 제사상에 음식들이 올려져 있더라? 향도 피우고 절까지 올리는 걸 봤어. 비단 시댁 식구들뿐만 아니라 누군지 모를 손님들까지. 바로 그거예요. 어머님과 두 형제는 사이비 종교 예배당을 집에 마련했어요. 도를 아십니까라고 들어봤죠? 길거리에서 인상이 좋네, 복이 있네 하면서 꼬시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거랑 비슷한 사이비 종교인들이에요. 시어머니가 교주고 제 전남편과 아주버님이 포교 활동을 해서 사람들을 끌어오죠. 그리고 저를 들이고 갈취한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이비 종교라. 정말 미치겠네. 난 그 이가 바람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니. 근데 동서는 왜 이혼당한 거야? 거기서 바람 피운 게 아니라면 무슨 이유로 쫓겨났지? 사실 저도 어머님의 종교인이었어요. 남편 처음 만난 게 길거리였고 포섭당해서 시댁으로 가게 됐죠. 그리고 저도 모르게 홀려버려서 매일 제사 지내면서 기도를 올렸어요. 가스라이팅이라고들 하죠. 식구들한테 그걸 제대로 당해서 시어머니를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결혼까지 하게 됐고 그 집에서 식모 노릇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제 친구 하나가 저에 대한 걸 알게 되면서 자주 설득하러 집 앞으로 찾아왔어요. 아, 친구가 동서를 설득해서 종교에서 빠져나온 거야? 네,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제가 뭘 하고 있는 건지 기가 막히더라니까요. 여하튼 정신이 들고 나서 시댁을 고발하고 이혼하기로 결심했어요. 근데 제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감시했던 시어머니가 역으로 저한테 누명을 뒤집어 씌웠어요. 밥에 뭘 넣었는지 그걸 먹고 정신을 잃었는데 다음날 침실에서 남자와 찍힌 사진 수십 장을 보여주더라고요. 옷을 벗고 있는 저질스러운 사진이었죠. 저한테 시댁에 있는 일을 밖에 발설하면 그 사진 인터넷에 뿌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와 친정 식구들 모두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고요. 그러니까 자네가 조용히 이혼하고 위자료 안 받고 나간 게 그 사진 때문이라는 거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저 말고도 여러 사람이 다치니까요. 어머님은 그냥 교주가 아니에요. 어머님을 모시는 조폭들도 많고 기업인들도 여럿이에요. 아주버님이 회사에서 포교 활동을 해서 데리고 온 직원이 수십 명이라고요. 그 중에 대표이사까지 있어요. 동서의 말을 들어보니 정말 미친 집구석이었습니다. 세상에, 집안 지하방에 예배당을 차리고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고 사는 쓰레기들이었죠. 그렇게 동서가 이혼한 이유까지 다 듣게 되자 다음은 어떻게 뭘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동서, 그럼 신고는 해봤어? 네, 당연히 해봤죠. 근데 남의 집에 영장 없이 들어가서 뒤지는 건 어렵다고 했어요.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있고 특정 범죄가 없으면 입건하기 어렵다고 했죠. 경찰들이 어떻게 못하니까 우리나라의 신천지나 사이비 종교가 판을 치는 겁니다. 그럼 경찰도 못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 이대로 모른 척하고 있어야 하나? 그럴 거면 제가 형님한테 부탁드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여기 영상은 아주 작은 증거예요. 다른 큰 증거는 지하 예배당 안 병풍 뒤에 있어요. 우린 거기에 있는 걸 꺼내서 시댁을 박살낼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는데? 저도 모르지만 아마 터뜨릴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형님, 이제 절 믿으시죠? 같이 잠입해서 진실을 밝혀주세요. 아, 머리가 복잡해. 내가 지금 무슨 상황에 부닥친 건지 모르겠어. 내 남편이 회사 다니면서 포교 활동까지 하고 사이비 종교 활동을 했다니까 충격적이긴 한데 이걸로 이혼을 해야 하나 싶어. 형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제 다음 차례가 형님이 될 거라고요. 세 사람이 곧 형님한테 가스라이팅을 시작할 거예요.
그럼 형님도 저처럼 홀려버릴 수가 있다고요. 그럼 인생 망치는 거예요. 동서의 충고에 여러 생각이 머릿속에 엉켜서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일단 동서가 하자는 대로 사이비 종교를 파탄내는 게 우선인 것 같았답니다. 저는 동서가 시킨 대로 남편에게 하루 출장 간다고 거짓말하고 외박하기로 했어요. 시댁에 몰래 들어가서 예배당 뒤에 숨겨진 것을 찾아내 신고할 생각이었죠. 늦은 밤 동서와 시댁 앞에서 기다렸다가 동서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형님, 담 넘을 때 조심하세요. 철조망이 있어서 찔리면 다칠 수 있어요. 알았어. 동서나 조심해. 근데 집 안으로 소리 안 나게 들어갈 방법이 있어? 시어머니가 잠그지 않는 창문이 하나 있어요. 제가 여기서 몇 년 살아봐서 압니다. 무조건 제 뒤만 쫓아오면 돼요. 그래서 동서를 따라 담벼락을 넘었고 거실 창문을 조용히 열어 집 안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지하실 문을 열려고 했는데 잠겨 있었습니다. 동서, 잠겨 있어? 이젠 어떡해? 저한테 클립이 있어요. 이거로 열 수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빨리 해. 이러다 들키겠어. 동서는 클립 2개를 열쇠 구멍에 집어넣더니 몇 번 움직이자 뚝 소리가 나면서 문이 열렸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는데 초가 켜져 있더군요. 벽화는 실제로 보니 진짜 기괴하고 징그러웠습니다. 피 흘리는 짐승들과 상상 속 동물인 유니콘이 신으로 보이는 남자와 결투하는 그림이었는데 제 상식으론 왜 이런 그림을 그려놨는지는 알 수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옷에 배어있던 담배 냄새와 비슷한 향냄새가 코에 흘러들어왔습니다. 동서가 병풍을 앞으로 밀어내고 뒤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있었네요. 뭐야? 이거 금고 아니야? 저희가 눈으로 본 건 벽장형 금고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제사비를 받고 거기에 돈을 숨겨둔 것 같았죠. 그런데 비밀번호를 모르니 당장 열진 못했습니다. 동서는 식구들의 생일과 핸드폰 뒷번호를 눌러가며 금고의 문을 열려고 했어요. 하지만 모두 틀렸답니다. 형님,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뭐 떠오르는 숫자 없으세요? 동서, 먼저 0000으로 눌러봐. 가장 단순한 것부터 시작하자고. 에이, 설마 0000이겠어요? 열렸다. 형님, 맞았어요. 정말 단순한 비밀번호를 설정해 놨더라고요. 금고의 문을 열었더니 현금 다발과 골드바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내 인생 통틀어서 억만금의 재산을 두 눈으로 본 게 처음이었습니다. 이게 다 포섭해온 사람들에게 갈취한 돈이었겠죠? 저와 동서는 한참 동안 금고 안을 쳐다보고만 있었답니다. 그런데 지하실 문이 열리면서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시동생이 걸어 내려왔습니다. 이것들이 뭐 하는 짓이야? 쫓겨난 며느리년이랑 큰며느리가 같이 온 거야? 아유, 보지 말아야 할 걸 보고 말았네. 시어머니가 낄낄거리며 말하자 남편이 목을 좌우로 꺾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걸 다 보고 말았네? 안 그래도 슬슬 당신한테 작업하려고 했는데 말이야. 재수씨처럼 가스라이팅해서 노예로 삼으려고 했는데 일이 꼬여버렸네. 형수님, 저 여잔 더러운 년이라고 했잖아요. 왜 붙어먹어서 이사다를 만들어요? 아무래도 두 사람은 오늘 여기서 못 나갈 것 같습니다. 열지 말아야 할 걸 열었으니 책임지셔야죠. 어머님, 서방님, 그리고 여보, 이게 다 뭐야? 지하실에 사이비 종교 예배당을 차려놓고 사람들 등쳐먹고 살았던 거야? 이 많은 골드바랑 현금다발 다 뭐야? 여보, 우리의 신은 진짜로 존재해. 우리는 사람들한테 좋은 기회를 주고 정성을 받은 거야. 우리랑 손잡고 같이 포교 활동하면서 살아볼래? 꽤 재밌어. 나랑 동생이 얼굴이 반반하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속아서 오거든. 당신도 미모가 있으니 남자들 여기로 끌고 오면 딱일 것 같아. 우린 환상의 가족이 될 수 있어. 형수님이 넘어올까?
아무튼 저 여편네부터 끝내버리자. 전현이 우릴 신고하려고 증거를 찾았으니 그냥 보낼 수는 없어. 그때 재수 씨한테 밥에 약 타서 먹이고 불륜 사진 찍어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냥 끝장낼 걸 그랬나 봐. 내가 괜한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네. 들어보니 남편은 단순히 포교 활동만 한 게 아니라 동서가 이혼당하게끔 한 일에 일조했더라고요. 그 순간 이혼은 물론이고 이 식구들을 가만두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동서에게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말하고 제가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형님, 여기 신호가 안 잡혀요. 핸드폰이 안 터진다고요. 뭐? 그럼 여길 나가서 신고해야 하는 거야? 아, 이런 젠장. 안 되겠어, 동서. 그럼 이 세 사람하고 싸워야겠어. 무슨 수로 건장한 남자 둘을 이겨요. 그리고 시어머니 보통 사람과 달라서 우리한테 무슨 짓 할지 모른다고요. 제가 골드바 하나를 집어들고 동서에게도 하나 건네줬어요. 자, 이게 무기야. 저것들이랑 한바탕 해보자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개거품을 물더군요. 야! 귀한 내 금에 손대지 마! 그게 얼마짜린 줄 알아? 얘들아, 저년들 당장 조져버려! 남편과 시동생이 주먹을 쥔 채로 성큼성큼 다가오자 골드바로 귀싸대기를 날려버렸습니다. 잠시 볼을 부여잡던 남편과 시동생은 화가 심하게 났는지 제사상에 올려진 촛대를 들고 저희 두 여자에게 휘둘렀습니다. 몸을 숙이고 지하실 입구로 달려가는데 남편이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동서는 시어머니와 1대1로 싸움을 벌였어요. 하지만 결과는 완패였다 합니다. 시어머니가 동서의 머리채를 잡고 계단으로 굴러버리며 저와 함께 도간에 든 쥐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실컷 두들겨 맞게 되며 일어설 힘도 남아있지 않았답니다. 식구들은 저희 둘을 해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더군요. 아들아, 비닐 깔아라. 청소하기 힘드니까 준비해놓고 끝내자. 알았어, 엄마. 근데 내 마누라는 좀 아깝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 얼굴도 예뻐서 포섭꾼으로 딱인데. 됐어. 결혼이야 또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 얼른 이것들 끝내자. 날 밝기 전에 마무리하자고. 저와 동서는 겁에 질려서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이 도저히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지하 예배당은 일부러 핸드폰 신호가 잡히지 않게 지어졌는지 아무리 112를 누르고 통화 버튼을 눌러도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제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흙으로 빚어진 신의 형상이었죠. 모형이었지만 그걸 보고 절을 올리니 매우 소중할 거라 판단이 들었답니다. 저는 젖먹던 힘까지 다해 몸을 일으켜 제사상 위에 있는 모형의 신을 잡았습니다. 다들 동작 그만. 내가 이거 깨버릴 거야? 여보, 내려놔! 당신이 들고 있는 게 우리의 신이라고! 아, 그래? 그럼 잘 됐네. 이걸 확 던져버리면 니들은 모든 게 끝나는 거잖아. 안 돼! 던지지 마! 세 식구는 제 앞에 다가와 모형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 순간 틈이 생겨 동서가 지하실 입구로 달려갔고 112 신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따라가는데 제가 모형의 신을 바닥에 던져 깨버렸답니다. 그러자 시모와 형제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더니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우리의 신을 떠나게 해서는 안 돼! 으아이씨! 당신 무슨 짓 한 거야? 우리를 평생 지켜준 신을 부숴버린 거야? 이제 큰일이야. 폭풍이 일어날 거라고! 그래, 이 등신 같은 것들아. 폭풍이 다가올 거다. 경찰들이 때려와서 니들 잡아갈 거라고! 저는 지하실 입구로 달리기 시작했는데 시동생이 제 발목을 잡아 넘어뜨렸습니다. 너랑 내 전 마누라는 오늘 여기서 끝을 내야 해. 잼을 올리고 우리의 신을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이걸 놔! 이 사이비에 미친 사이코 자식아! 동서, 빨리 도망가! 경찰들 데리고 오란 말이야! 형님,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돌아올게요. 동서가 거실 밖으로 뛰어가자 시동생이 따라가서 잡았습니다.
다시 지하실에 모두 모이게 됐고 지하실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집 안에 들어오자 남편과 시동생이 저와 동서의 입을 막았습니다. 발소리가 위에서 들렸는데 아무것도 찾지 못한 경찰들이 그냥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허위 신고라고 판단하고 돌아간다는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 입을 막고 있던 남편의 손을 이빨로 꽉 깨물어버리고 소리를 질렀어요. 아! 사람 살려! 경찰관님 여기입니다! 지하실이라고요! 제 목소리를 들었는지 경찰들이 지하실 문을 발로 사정없이 차서 산산조각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본 경찰들은 테이저건으로 남편과 시동생에게 두 여자를 놓아달라고 했어요. 이에 두 형제는 겁을 먹고 풀어줬고 경찰들에게 잡혀 쇠고랑을 차게 됐답니다. 시어머니도 쇠고랑을 찼는데 깨진 모형신을 내려다보고만 있었어요. 이윽고 금고에 든 골드바와 현금 다발을 확인한 경찰관이 추가 인력과 과학수사팀을 불렀습니다. 저와 동서는 거실 소파에 앉아 모든 상황을 지켜봤는데 금고 안에 골드바와 돈다발이 원흉이 되어 세 식구는 공갈과 유인, 사기, 금품갈취 등등 수많은 죄로 구속이 됐답니다. 금고 안에 골드바와 현금 다발은 나라에서 회수했어요. 모든 것이 그렇게 끝나버렸네요. 동서, 우리 골드바 하나씩 챙길 걸 그랬나? 너무 아깝지 않아? 에이, 농담이라도 그렇게 무서운 말씀하지 마세요. 저 인간들이 순진한 사람들을 꼬셔서 뜯어낸 재산이잖아요. 하여튼 세 사람은 이제 인생 쫑났어요. 뉴스에도 나오고 난리가 났다고요. 그렇지. 우리가 괜히 욕심냈으면 똑같은 인간 되는 거니까. 건들지 않길 잘했네. 저는 대답을 그렇게 하긴 했지만 매일 밤 꿈마다 골드바가 나타났습니다. 이후 동서는 제대로 된 위자료를 받고 피해 보상금까지 받으며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저는 감옥에 있는 남편과 이혼해서 위자료를 받고 다시 싱글이 됐어요. 제가 하던 외제차 딜러 일을 계속하면서 새로운 인연을 찾으려고 합니다. 운명 같은 남자는 꿈도 꾸지 않고 진실하고 종교가 없는 무교인을 만날 거예요. 지금까지 제 실에게 무시무시한 비밀과 기막힌 사건과 반전까지 모두 적어봤네요. 글솜씨가 없지만 재밌게 들어주셨길 바라며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